압도적인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메이데이로 하루 쉬죠. 그러다 보니까 징검다리 날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 가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행 간다고 이렇게 신고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부럽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좀 오늘 그런 대로 좀 지나갔고, 그리고 또 지금 금요일 밤이고 또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이 동접자들이 조금 평소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방송 직전에 재건축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 저희 단지도 재건축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최초 재건축 단지가 될 거니까 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지금 오미아님,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죠. 김상무님,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고 계시네요. 서창미님, 안녕하십니까. 테드3님, 제노님, 등골아빠님, 오미아님, 품질 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김선민님, 안녕하십니까. 생방 시청 처음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지금 생방 보기가 되게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부장님 뵈려고 회식도 안 가고 귀가하셨다고 유지한님, 이거 그러셔도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혜성님 반갑습니다. 예, 제일돌돌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양말님, 네, 늘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우님도 감사하고요. 바람바람님, 오늘은 처음 이렇게 댓글창에 보이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호이님, 네, 그렇습니다. 용인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반도체와 소부장 강세 출발한 가운데 은행, 증권, 보험과 지주사 등의 저PBR주 그리고 조선주 강세가 특징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 일주일 내내 좀 좋은 모습을 봤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력설비와 전선, 그 다음에 AI 로봇, 원기역 진료, 통신장비, 우주항공, 여행과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군이 강세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GDP 발표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빅테크가 일단 시간외로 반등세가 나왔고요. 호실적에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1분기 GDP와 PCE가 각각 전기 대비 연율 1.6%와 3.7% 증가를 했는데 GDP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으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거고 PCE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7% 정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좀 리포트를 읽어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4.83, 4.8% 초반 정도까지도 조금 열어놓는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하는데 더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 부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네, 이겁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인데요. 1.6으로 조금 성장률이 좀 주춤하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코어 PCE 물가 분기별 추이인데요.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죠. 근데 오늘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알파벳은 시간에서 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 11.6% 오른 걸로 아마 보이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에서 4.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발표와 배당과 가이던스 상향 상승에 국내 시장이 일단은 오전에 장 초반부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는데요. 보시면은 알파벳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해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살짝 옅게 보이는 녹색이 우리가 expected EPS,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죠. 그리고 짙은 녹색이 actual EPS, 그러니까 실제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것도 추정치보다 실제 actual EPS가 훨씬 더 잘 나왔죠. 추정치가 2.82달러였는데 실질적으로 EPS가 2.94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 장 시작하기 직전에 미국 시장의 시간에서 급등을, 특히 알파벳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장 직후 잠시 또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고요. 반도체 업종과 저PBR 업종 내에 금융주가 또 동반 상승하면서 반등세가 강화됐습니다.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것으로 인식을 했고, 시장은 미국 빅테크 상승과 주주하는 정책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관련된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금융 섹터의 반등을 주도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금일 거래소 코스닥 밸류업 간담회도 개최됐고, 다음 달 5월 2일 날 기획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또 일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 PBR 관련주와 모멘텀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공개와 의견 수렴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일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저 PBR 주에 오늘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됐습니다. 전일 호실적에도 세론 영향으로 빠졌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힘차게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코스닥은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되면서 역시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빅테크 기업 실적 확인 이후에 AI 투자 심리가 역시 회복됐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역시 전력 소비와 전선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 반도체 장비주들 AI 테마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가치주가 강세였고 성장주 약세 패턴이 되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오늘도 순매도하면서 수급 쪽으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엔젤 로보틱스 보호예수 해제 때문에 조금 안 좋았고요. HLB 그룹주도 6거래일 연속 강세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78원대까지 거래가 됐지만, 오늘 일본은행이 오후 한 1시쯤 경우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에 엔달러 환율이 156엔을 돌파하면서 좀 약간 우려를 많이 쌓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금융업이 강세를 보였고, 보험과 증권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와 LH투자증권의 대부분 종목들 이렇게 좋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때문에, 시간의 강세 때문에 오늘도 역시 LS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이 급등하면서 업종 강세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HBM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등등 이렇게 K시텍인가요? TCK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 음식료 업종이 약세였고, 오뚜기, 농심이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전환했고, 종이, 목재, 의약품 이쪽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도로 보합세 양상이었는데, 업종별로는 인터넷이 강세였고 커넥트 웨이브가 강세 주도했습니다. 뒤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강세였고요. 특히 선익 시스템이 또한 BOE와 증착 공급 계약으로 장중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급등세였고요. 그 외에도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대부분 종목 상승세를 보였는데, 반면 통신 장비는 다소 좀 약세였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섬유의복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쪽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관련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이야기를 항상 이제 한 가지 정도는 제가 해드리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슈인데요. 자, 외국인 수급을 낙관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환율 측면에서 원화 약세가 완화될 전망, 그러니까 지금 1,400원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방향은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될 거로 봅니다. 근데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과정은 괴롭긴 한데, 원화가 강세로 돌았을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 검은색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넘어가고 과거에 원달러 환율 1,3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는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300~1,400원 정도 가면 역사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어느 정도 피크에 왔다고 보고, 그때부터 외국인 1,300원대 이상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된 것이 평균적으로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거의 1,400원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검은색 실선 보시면 많이 외국인 누적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 기준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2011년 이후에 환율 구간별 외국인 순매수를 보시면, 자, 1,200원, 1,300원대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았고, 위에 보시면 1,300원, 1,400원 가면서 더 많이 샀죠. 그리고 1,400원 이상부터는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레벨별로 볼 때는 일평균 외국인 순매수는 역시 1,300원 이상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 전망을 봤을 때는 사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평균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언저리 와 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이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정부 주도의 빠른 변화보다는 조금 시간이 느리더라도 기업에서 기업 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1차 발표 이후에도 순매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계 자금 유입인데요. 최근 들어서 자금이 어디가 많이 들어오느냐.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영국계와 그다음 미국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4년 1분기 국적별 순매수 상위 5개 국가를 보면 역시 영국과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 밑으로 스웨덴, 스위스, 독일이 있지만 역시 영국과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제일 많이 판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많이 팔고 나갔고, KR 제도 이쪽도 많이 팔았죠. 근데 역시 영국과 미국계 자금은 장기성 자금이죠. 단기 단타하는 그런 자금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성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들어오는데, 자, 한국투자증권의 이슈에 따르면 지금 영국계 자금, 이렇게 유럽계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한국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는데 최근에 매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하면 영국계 자금이 훨씬 더 추가적인 매수율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누적 외국인 순매수 대금인데요. 미국계는 2001년부터 보더라도 지금 계속 순매수 국면에 있습니다만 유럽계는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2000년대 후반 정도, 2010년 되기 전부터 계속 많이 팔고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순매도 권역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팔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계가 21년 이후로 22년 접어들면서도 유럽계가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는 있지만 2001년 이후로 본다면 결국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순매도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국계 대비로도 영국계나 유럽계 자금이 훨씬 더 추가적인 매수 이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라도 외국계 자금은 역시 빠져나가지 않고 순매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크로 지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업종별로 이야기를 좀 늘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또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메타가 앞으로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메타는 사실 실적이 시간에서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3.7% 그리고 AMD가 1.3%, 브로드컴도 3%, 마벨 테크놀로지도 4% 정도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가 안 좋았던 것은 추가적인 캐펙스를 많이 하겠다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캐펙스를 많이 한다니까 우려가 있어서 급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쪽은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랬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이 흐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1분기가 비수기인데 평균 판가도 상승이 됐고 방어가 상당히 가능했고 낸드 쪽도 ASP 상승 때문에 9천억 수준의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도 환입되면서 낸드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SK 하이닉스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450억 달러 정도의 미국 투자를 재개한다는 점 때문에 또 장비 업종,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유진테크 같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상당히 좋죠. 아마 소재단도 따라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나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쪽도 곧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오늘 골드만삭스가 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준 자료를 제가 좀 따왔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되는 거 있죠? 24년 1분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이 본질적인 어떤 사이클의 초입 단계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견조한 D램의 평단을 뒷받침하는 HBM의 지속적인 강세가 역시 갈 수밖에 없고요. AI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견조한 HBM 수출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D램 부분 내에 HBM 매출 비중이 1분기에 16%에 달했는데 2분기에는 아마 HBM3E의 대량 추락 때문에 23%까지 HBM 비중이 늘어날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와 3E의 지속적인 리더십이 견조하게 HBM 매출 성장으로 SK하이닉스를 이끌 거다 봤고요. M15X 팹에 대한 투자 재개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0조 원 이상 나갈 거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5조 원 이상 이야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원래 목적은 낸드 생산이었지만 이 팹을 HBM을 포함한 차세대 D램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걸 바탕으로 이제 팹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뜯어보면 올해 예상 비트 생산량 증가율은 D램과 낸드 모두 한 자릿수 % 정도밖에는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물량이 나올 거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 조정의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M15X 발표. 그러니까 뭐죠? 추가를 하는 그 어떤 비용을 들이는 거잖아요. 추가 캐펙스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연초 계획보다 높은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제시했겠다. 그러니까 결국 메타와 똑같습니다. 일단 돈을 벌고는 있지만 캐펙스 투자가 기존보다 가이던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캐펙스를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올해 설비 투자 증가는 HBM과 26년에야 공급이 시작되는 M15X 건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물량 증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봤고 돈은 역시 잘 버는 것은 이번에 1분기에 보여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요도 그렇고 우리가 온프라미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SSD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 SSD 라인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점 그래서 솔라다임과 뭐 삼성전자 이쪽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목표 PBR을 2.1배 정도로 잡고 2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역시 이제 캐펙스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니까 장비주들 먼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소재주들도 아마 추후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왕과 또 SK 쪽에 회장님이 또 만나신 이야기가 나왔죠. 사진도 나왔고, 젠슨 왕은 또 이렇게 뭐 사인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글 써가지고 사인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기사도 나오고, 사진도 많이 오늘 SNS상에서 많이 돌았는데, 아무튼 뭐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젠슨 왕이 또 사인 한 장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61억 4천만 달러, 약 8조 4,500억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US 쪽에 이렇게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쪽에 어떻게 푸시하고 있냐,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TSMC,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순으로 받았네요. 이렇게 보조금 지급이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역시 팩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팩을 지으면 역시 이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있고 특히 이제 장비주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재주들보다는 장비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스마트한 주식 투자 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AI 산업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역시 보면 메가테크 쪽에 AI 테크 관련된 투자 확대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어딜까요? 엔비디아죠. 역시 AI 테크 쪽에 엄청나게 캐파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 근데 AI 투자만 하고 아직 돈을 좀 못 버는 쪽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되겠죠. 근데 AI 투자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된 집은 어디냐? 이렇게 보면 테슬라로 볼 수도 있겠죠.
FSD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AI 투자에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데는 어디냐? 애플입니다. 예,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지금 포지셔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3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추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요. 빅3 클라우드 쪽의 매출 성장률 비교를 보면 어딥니까? 푸른색 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애저 쪽이 상당히 제일 높고요. 그다음 붉은색이 어딥니까? 구글입니다. 구글. 예, 그리고 노란 색깔이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빅테크 클라우드 쪽의 매출 성장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전년비 31% 급증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28%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I와 넌 AI 성장 구분인데요. 이 푸른색 쪽이 애저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 쪽이 결국은 넌 AI, 그러니까 AI를 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쪽을 AI를 빼고 보는 게 밑에 회색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AI 쪽에서 역시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변화인데요.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가 역시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캐펙스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21년, 22년 평균 15% 수준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젠 AI 붐 이후에 20%대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매출 대비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이렇게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쪽이 산업에서 핫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구글입니다. 구글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인데, 역시 보시면은 21년, 22년 평균 10%대 수준에서 매출 대비 이번에는 15%대로 엄청나게 매출 대비 AI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구글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뭐 그러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의 주주환원이 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는데요. 지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 이면에는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클라우드의 선전이 있다는 거고요. 먼저 메타와 달리 애저, 구글 등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가고 있다 보니까 AI 서비스의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 빅테크들도, 글로벌 빅테크들도 주주환원의 방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구글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했고요. 추가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환원에 84억 달러를 또 배정했고요. 주주환원이 역시나 글로벌 빅테크 섹터에도 약간 구세주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판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쪽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믿고 보는 어떤 그 실적과 그다음에 약간의 밸류업과 같은 그런 성격의 주주환원의 강화,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자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XAI에 6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약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도 XAI 쪽에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키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AI 산업, 그러니까 오픈 AI의 경쟁자로 아마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AI가 18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면서 오픈 AI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코퍼레이션이 회사 가치를 180억 달러로 평가할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0억 달러 모으는 계약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가 세코이아 캐피탈이 다른 투자들과 함께 이번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그록 AI가 지금 현재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훈련 중에 있고, 다음 버전인 그록 3.0 버전을 훈련하려면 10만 개 정도의 GPU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IR 할 때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이만큼 갖고 있어. 이게 자랑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칩을 보유할 거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AI 관련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칩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지금 자랑서 IR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면 역시 엔비디아가 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H200이 아마 이제는 뭐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H200이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반도체 섹터는 이렇게 풍부하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역시 주도 섹터로서 자리를 여전히 잡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역시 오늘 그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선과 전력 설비 여전히 좋았는데요. 뭐 다들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똑같은 논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 때문에 전력 설비나 전선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런던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최근 한 달간 톤당 8,784달러 수준에서 약 10%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티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연말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달러를 넘어설 거로 봤고 구리 수요가 오는 2030년까지 420만 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공급의 이슈도 물론 있는 상태에서 수요까지 좋으니까 역시 이런 부분에서 구리 가격은 좀 더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이 미국의 전력망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관련된 일자리 확대 전력 부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했죠.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팩트 시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들어가시면 이렇게 팩트 시트가 발표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향후 5년간 10만 마일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그리고 북미의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사이클이 또 맞물리면서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오늘 이렇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팩트시트를 이렇게 내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전력기기와 전선 쪽에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뭐 대한전선, 뭐 대창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증권에서 가져온 건데 일반적인 서버 사용처, 전력 사용처가 이렇게 뭐 냉각, 연산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 전력 사용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보시면은 조금 올라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역시나 이게 메타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빠지는 게 구글 쪽이죠. 근데 주요 빅테크들 대부분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원전 등을 이용하겠다, 풍력까지 이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 연평균 성장률인데 22년까지 보시면은 AI 서버 도입 전에도 이미 고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AI 서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고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 사용량의 연평균 성장률이 뭐 메타 같은 경우는 36%나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23%대,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연평균 20에서 30%대 이렇게 막 평균 성장을 하고 있는데 AI 센터가 들어오면 이게 평균 성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1분기 태양광 설치량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전력 전기를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하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역시 뭐 오픈 AI 쪽도 샘올트만도 역시 우리가 이야기되죠.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지분 인수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력 설비나 전선 뭐 이런 쪽 구리 비철금속 이런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거냐? 근데 여전히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뭐 일부 코멘트를 좀 내줬는데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BHP가 결국은 오늘 뭐 인수 제안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M&A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로 대한 잠재적 구리 수요가 공급 차질이 또 지속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일부 광산에 대한 공급 차질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상승시키고 있고요. 또한 정부의 탄소 배출 제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또 전기화 확대 없이는 전기차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리 수요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가 구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노후화된 미국 전력망의 재구축다에 2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되니까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자료냐면 글로벌 1990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구리 정광을 찾아낸 건수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많이 찾았어요. 근데 최근 보시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주요 구리 탄광 발견이 2건에 불과합니다.
두 건. 과거에는 많은 이게 탄광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지금은 두 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오른쪽 보시면 두 건이죠. 그래서 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공급 문제가 있는 상태고 일부 광산이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리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구리 관련된 드라이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리드 쪽이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EV 쪽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구리 쪽이 쓰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공급 이슈도 차질이 있는 반면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오늘 이제 일부 코멘트를 좀 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변압기 업체들, 국내 변압기 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에 수출 비중입니다. 수출 비중.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이나 수출하는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수,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내수 말고 수출 비중이 큰 쪽이 어디냐? 이쪽이 좀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북미나 이런 쪽에 잘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는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기준이고 나머지는 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변압기 업체조인데 수출 비중이 큰 쪽이 어디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62%나 되죠. 북미나 유럽, 중동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39% 그리고 LS일렉트릭이 48%. 굉장히 높습니다. 재룡전기가 78%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일진전기가 26%.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재룡전기가 78% 제일 높고요. 현대일렉트릭이 62%. 그리고 그 다음이 LS일렉트릭이 48%, 효성중공업이 39%, 일진전기가 26%. 뭐 이렇게 수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는 회사 이쪽이 뭐 훨씬 더 좋겠죠. 현재로서는 북미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 북미가 있는데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역시 아웃퍼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LME 쪽의 구리 쪽 가격인데요. 좀 사료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LME 쪽의 구리 가격의 흐름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2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톤당 1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버전이에요. 오후 버전. 거의 시장 끝날 때 버전인데 1만 달러를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구리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전력설비, 전선, 그 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어떠세요? 변압기 전선 많이 갖고 계세요? 예, 많이 갖고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오늘도 역시 저 PBR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5월 2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계획 가이드라인이 오늘 5월 2일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여당이 어느 정도 총선에서 좀 패배를 한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증시 마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방점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 시각 19일 날 미국 출장 중에 공언을 했던 대로 최근에는 이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주주환원 강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KB금융은 24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2조 3,500억 그렇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올라왔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H지수 ELS와 관련해서 인식된 8,620억의 보상 비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상 이익 체력은 약 1조 6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LS 관련된 뭐 보상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라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또 향후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고 오늘 아마 신한금융투자도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 대비 좋은 실적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뭐 선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대형사들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실적도 좋게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렇게 상당히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 보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역시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금융주가, 은행주가 10% 이렇게 올라가니까 황당하시죠? 과거에는 이런 거 거의 못 보셨잖아요.
제일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금융주 안 사셨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 요즘에는 기술주처럼 움직입니다. 금융주들이. 예,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알려드렸던 조선기자재인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주 내내 좀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좋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좋아서 이제 다소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단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사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해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중국 전체 수출 물량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철강 업종은 과연 반사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반사이익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강 업종 자체로는 반사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후판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원재료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또 실적단은 또 수출단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원달러 환율이 좋으니까 수출단에 대해서는 뭐 금액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단이 조금은 숫자가 잘 찍힐 것이다. 그래서 조선업종들이 주가가 좋을 때는 영업이익이 숫자가 많이 찍히면서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국면, 같이 그렇게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초입이다라고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들이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아울러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HD 현대 그룹주 3사에 대해서 상선의 흑자 기조가 안착되고, 지난 3년간 충격을 주었던 인건비라든지 외주비 그리고 강제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5조 5,156억, 전년비 1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600도로 흑자 전환을 했죠. OPM도 마진율이 3.3%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2.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컨센 대비 15% 상회하는 어닝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어닝 대비 하회, 그리고 현대미포는 기대치를 상회한다고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최근의 분위기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은 후판 가격이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실적단 좋아지는 그림이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일부 관련주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이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테슬라가 시간외로 급등했던 방점은 역시 자율주행과 저가 모델2 저가 모델 이슈였죠.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가 역시 이제는 전기차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소재주가 좋을까 아니면 자율주행이 좋을까? 제가 보기에는 소재주도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테슬라의 분위기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 아마 전기차 쪽의 어떤 모멘텀들의 어떤 무게 중심이 좀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소재주가 많이 나가겠죠. 많이 팔리면 소재가 많이 나가겠지만, 소재주들보다는 지금 자율주행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자율주행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역시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20% 구간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역시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만 갖고도 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비아디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가 가격 경쟁하면서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지니까 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닝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보는 것도 약간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 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율주행이 그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고도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주행에 답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FSD 관련된 부분들 테슬라가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율주행 기술 순위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기술 순위 관련된 도표인데요. 자, 19년도에는 웨이모, 구글 쪽이 1위였죠. 근데 지금 23년도 넘어오면서 인텔의 모빌아이가 기술적으로는 1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마 어떤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보면 구글 웨이모가 2위 정도인 것 같고, 바이두가 3위. 크루즈, GM 쪽이 이제 4위, 그리고 모셔널, 현대차와 앱티브가 5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23년 접어들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 순위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인데, FSD 기술 고도에 따라 역시 궁극적으로 L5 수준의,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자율주행이 올라가기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보면은 보통 레벨 2까지는 운전자의 책임이 다 이제 먹여집니다. 근데 레벨 3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 전까지는 레벨 2까지는 이 운전자가 뭘 잘못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레벨 3는 제조사가 되게 되니까 사고가 나면 어떤 제휴사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벨 3로 넘어가는 허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 관련해서 FSD 구독 매출과 로보택시 플랫폼 운영 수수료가 수익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만약에 그 허들을 넘어서면서 FSD가 만약에 실질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신증권에서 추정치로 본다면 2033년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약 660억 달러 이상의 현금 창출이 테슬라의 FSD로서 나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40년도에는 아마 9,470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될 걸 봤죠.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이거 그래 보니까 FSD 자율주행 쪽의 가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본 것 같고요. 테슬라의 전기차, ESS, 그다음에 슈퍼컴퓨터인 도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 사업을 제외한 FSD 로보택시 사업 가치도 현재 가치 환산을 한다면 약 3,220억 달러, 시가총액의 70%를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율주행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대신증권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전기차 섹터에서 이제는 소재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 전기차는 자율주행 쪽에 방점을 좀 두는 쪽으로 리포트가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율주행 시장 규모 전망인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아마 S&P 쪽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아마 그린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24년에 상당히 좀 낮은 국면인데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시장 규모가 좀 더 성장을 하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검은색 이 부분은 L3, L4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3와 레벨 4로 넘어가는 쪽이죠. 아까 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5년도, 24년도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는 쪽에 허들을 좀 뛰어넘는 쪽의 원년이 아닐까, 이런 쪽에 아마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퓨런티어나 트루윈, NCN, 라닉스, 한국단자 이런 관련된 중소형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신호 체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규제적인 법규에 대한 어떤 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느냐의 또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그게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좀 풀려서 이 시장이 좀 열리는데, 근데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가 차를 사서 정말 손을 놓고 핸들을 놓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저는 약간 아직도 좀 무서워서 자율주행 차를 만약에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실 텐데 여러분들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나는 믿고 손 놓고 잘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저와 똑같이 아직은 좀 불안해서 운전할 때 완전히 손 놓고 내가 자고 있다? 쉽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적응하느냐 다른데 시장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관련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선익 시스템이 중국 BOE에 8.6세대 OLED 증착기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료를 좀 띄워주시오.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BOE 쪽에 관련된 이 자료입니다. 문건 이렇게 나왔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랭크 1 선익 시스템 코퍼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BOE 쪽에 8.6세대 OLED 관련 증착 장비 공급 이렇게 나왔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OLED 공정 핵심 장비이자 첨단 기술인 8.6세대 증착기를 양산 라인에 적용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익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좋았고요. 우리나라 장비 산업사의 남을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좋았고, 중국 내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차이나 비딩에 따르면 최근 BOE가 진행한 8.6세대 증착기가 입찰에서 선익 시스템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이 확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전에 업체와 협의한 뒤에 정식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도 협의한 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선정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아일텍, DSE, 아바코, Y2솔루션, 야스, ICD, SNU, AP 시스템 이런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근데 아바코도 같이 이야기됐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네, 중국어로 된 그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에서 아바코도 BOE 공급 확정이 됐다는 이런 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서 선익과 아바코가 같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 사업인데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LG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EV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지난해 말 미국 텍사스에 생산지 구축을 마쳤고 UL 인증도 받아서 제품 안정성과 제조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고객사들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방안, 충전기 원격 관리 솔루션, 광고 솔루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고객사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실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초기 수요층 감소나 고금리랑 구매 심리 위축,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감소 중의 원인 하나가 역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또 전기차도 많이 안 팔린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충전기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결국 전기차의 판매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충전기 관련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 Y2솔루션, 휴맥스홀딩스, 윌링스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늘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섹터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역시 공부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도 드리고 많은 자료를 드리지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판단도 직접 어느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각자 가지시는 것도 꼭 필요한 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입니다. 봄 날씨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니까 주말 사이에 나들이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제 얼굴도 보시면서 제 컨텐츠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